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혁신의 시대 두 번째 강의고요. 이 강좌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90년대로 이제 넘어왔죠. 우리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가요. 이 90년대 들어서서 뭐 이건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우리 전 인류의 삶을 바꿔놓은 것이 바로 이 인터넷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인터넷은 그동안 기술적인 차원에서만 이렇게 그 기술이 발달을 해오다가 90년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비즈니스에 활용이 되고 비즈니스에 활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소비자들의 삶 자체를 바꾸는 그런 도구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 닷컴이라는, 즉 우리가 인터넷 주소 하면은 닷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회사를 줄여서 부르는 용어가 닷컴 회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0년대 이후에는 대부분 모든 회사들이 이 인터넷의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했고요. 누구나 웹사이트를 만들고 누구나 이제 이메일을 가져서 이메일로 이제 통신하는, 편지 보내고 이러지 않고 이메일로 통신하는 그러한 시대가 시작이 된 것이죠. 이러한 와중에서 1994년도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이라는 오늘날에도 가장 큰 그런 닷컴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 아마존이라는 그 회사가 생깁니다.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가상 공간, 즉 이게 이제 책을 파는 서점,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매장을 두지 않은, 정말 인터넷에서만 매장을 두고 있는 이런, 지금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때로서는 굉장히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서 전자상거래가, 즉 이 비즈니스가 이제 활성화가 되고 이 아마존의 모델을 따라서 여러 닷컴 회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닷컴 회사는 아마존처럼 기존의 오프라인의 어떤 매장이라든지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고 오직 인터넷 상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회사를 우리가 닷컴 회사다. 그래서 닷컴 회사가 창업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닷컴 회사가 등장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수익이 별로 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용자들도 제한이 돼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터넷에서 이 거래를 하는 인프라가 지불, 페이먼트라든지 물류라든지 그런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소비자들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지금은 인터넷이 더 편하지만 그때만 해도 물건 사는 건 백화점 가서 보고 사는 것이지 인터넷 보고 이렇게 클릭해서 사는 거는 사람들이 별로 익숙하지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수익성이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건 앞으로 미래를 보고 하는 거다. 지금 수익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의 수익성이 중요한 거다 해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즉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그러한 사업 형태를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원 가입을 많이 받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다. 그래서 거기에 많이 노력을 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이 주식가치, 이 닷컴 기업들이 이제 주식회사 형태로 주식을 발행해서 이제 자금을 조달해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 주식가치는 결국 현재는 수익이 많이 안 나지만 미래의 수익이 많이 날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고평가가 되어 있던 그런 상황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 닷컴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제품을 많이 팔아가지고 수익을 남기기보다는 이 주식 가치를 높여가지고 자신의 그 재산을 뻥튀기 하는 이런 형태의 그 어떤 사업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죠. 자, 한편 이제 인터넷 비즈니스는 창업도 편하고요. 또 쇼핑도 편하고 맞춤형으로 고객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중간업자를 배제, 바로 직거래, 소비자와 생산자를 직거래할 수 있다는 그런 강점이 있는 것이고요. 또 이런 인터넷을 활용해서 기존의 기업들은 기업 내부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중간 관리자층, 즉 사람들을 대체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은 점점 수평 조직으로 가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간 관리자를 통해서 어떤 명령과 지시가 나왔다면 이제는 바로바로 인터넷을 통해서 지시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점점 조직은 이제 수평 조직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닷컴 기업들이 등장하면 오프라인 기업들은 그런 닷컴 기업 중에서 좀 매력적인 것들, 수익성이 높은 만한 것들을 또 합병하는, 인수합병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이러한 과정에서 또 주식 가치가 그렇지 않아도 고평가되어 있는 주식 가치가 더욱 뻥튀기가 되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큰 메가 트렌드를 주도하는 곳이 바로 실리콘밸리이죠. 오늘날에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그런 대명사로 실리콘밸리가 알려져 있는데, 그 당시 닷컴 기업의 성장을 주도했던 것도 실리콘밸리죠. 이 실리콘밸리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라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 이곳에 1938년 휴렛 패커드 이후에 젊은 사람들이 이곳에 가가지고 새로운 창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점점 몰려들기 시작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1965년 이후에 새로 생긴 첨단 기업의 3분의 1이 실리콘밸리를 기반으로 한다. 이제 왜 과연 실리콘밸리로 모여들었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 스탠포드 대학의 공대가 상당히 이제 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엔지니어들이 많이 있게 되고, 그렇게 점점 몰려들다 보니 이 실리콘밸리가 하나의 창업의 메카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또 투자자들도 오고, 또 그 창업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서 이제 오늘날 그렇게 그 창업의 메카처럼 창업의 메카라는 그런 명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실리콘밸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닷컴 기업들은 주로 이 엔젤 투자자, 즉 그 실리콘밸리에 이런 창업자들이 몰리니까 투자자들도 몰리고, 이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하고, 당시에는 닷컴 기업이다 이렇게 간판만 열면은 막 투자자들이 몰려들어서 투자하겠다, 이러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목표는 나스닥 시장에 상장해가지고 IPO 해가지고 주식 가치를 크게 부풀리는 그쪽에 이제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은 94년도 역시 스탠포드 대학의 학생이었던 제리 양이라는 사람이 야후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되는데, 이 야후는 1996년 상장을 하자마자 거래 첫날 바로 주가가 3배로 상승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상승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서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닷컴 기업 만들어서 주식 상장하면은 뭐 그냥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될 수 있다는 이제 꿈을 꾸고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뭐 이베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아마존도 마찬가지예요. 또 야후라든지 이런 그 기업들을 포함해서 이 닷컴 회사들은 수익성이 약했어요. 수익 모델이 없었다라는 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주식 투자를 통해서 재산 가치를 부풀리는 데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러다 보니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져 있었다. 흥청망청하는 그런 또 분위기가 실리콘밸리에 만연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결국 사고가 터진 것이 이제 2000년도에 닷컴 버블이 터지게 됩니다. 이 이제 수익성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닷컴 기업의 그 주가를 보여주는 것인데, 굉장히 막 하늘 높은 줄 알고 치솟았던 게 팍 꺼지죠. 그죠? 이것이 바로 2000년도에 닷컴 버블의 붕괴예요. 그래서 이 기술주, 그 다음에 닷컴주, 이런 것들을 막 내다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투매 현상이 벌어지고요. 야후 주가, 아까 야후가 3배로 뻥튀기했다 그랬죠? 그런데 보세요. 119불까지 올라갔던 게 이제 4불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익 모델이 없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면서 기존에 거의 다 거품이었다. 이런 인식이 돌면서 뭐 다 내다 팔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엄청난 이 그 주식 그 투매 현상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많은 소액 주주들, 또 많은 주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사건이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닷컴 버블이 일어나게 된 것은 가장 큰 것은 바로 수익 모델의 부재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이제 2000년도 이전에 이 Y2K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자릿수가 연도의 자릿수가 바뀌면 뭐 컴퓨터가 제대로 인식을 못할 것이다.
이런 어떤 우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는 뭐 비행기가 가다 떨어질 것이다. 또는 병원의 어떤 의료기계 오작동을 할 것이다. 이런 굉장히 공포감이 만연해 있던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2000년도가 딱 됐는데 아무 일도 안 생긴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 이 Y2K를 대비하려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 어떤 기술 업체들, 컴퓨터 관련 업체들이 호황을 누렸었는데 Y2K 때 이제 아무 이상이 없게 되니까 그런 어떤 기술 수요가 감소했다. 궁극적으로는 닷컴 기업들에 대한 과대평가가 있었다라는 반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또 다른 비즈니스의 큰 사건은 바로 이 대기업들 중에서 이런 도산한, 그러니까 파산을 한 그런 대기업들이 있다는 것인데, 특히 이 엔론과 월드컴은 이런 새로운 신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혁신 회사로서 추앙을 받던 회사들인데, 그 신경제라는 이름 뒤에서 온갖 부정을 저질렀던 그런 기업들이죠. 그래서 특히 엔론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회사. 왜 혁신적인 회사였냐면 원래는 이게 자원 개발하던 회사예요. 그래서 전기하고 천연가스 사업, 석유 사업 같은 것들을 하는 회사였는데, 이제 이게 신경제, 즉 정보 지식 경제가 발달하면서 이 어디에 손을 대냐면 금융 파생 상품 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사업보다는 오히려 그런 돈 투기성 이런 사업에 몰두를 했던 것이죠. 근데 이런 금융 파생 상품 투자 같은 걸 해가지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 회사가. 그래서 이것이 당시에는 이게 하나의 신경제다. 옛날 에너지는 옛날 경제고 소위 전통 경제고, 이제 이 파생 상품이나 이런 정보를 활용한 그런 사업은 신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추앙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회계법이나 공모해가지고 이런 분식회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엔론이 파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월드컴이라는 회사 마찬가지입니다. 월드컴은 이 통신 인프라 사업을 했던 회사입니다. 당시에 이제 인터넷이 막 보급이 확산되고 하니까 그 인프라를 놓는 사업이 역시 같이 발달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 통신망 사업으로 시작을 한 월드컴이 갑자기 이 닷컴 붐을 타고 이게 부흥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차입 매수 기법 같은 것들을 동원해서, 차입 매수는 뭐 제가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 빚을 얻어가지고 이제 다른 회사들을 매수하고 합병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차입 매수인데, 그 차입 매수를 이용해가지고 무리한 인수합병, 여러 회사들 막 닷컴 회사들을 막 사들이고요. 새로운 앞으로 이제 전망이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다가 자금난에 봉착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9.11 테러가 나고 이러면서 미국 경제 전반적으로 침체가 되다 보니까 이제 월드컴이 더 이상 사업을 확장할 여력이 한계에 봉착했고요. 거기다가 역시 여기도 분식회계, 즉 엔론이나 월드컴이나 다 뭐냐, 분식회계, 이 굉장히 비윤리적인 이런 경영을 했기 때문에 파산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자, 이제 이 신경제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너무 이렇게 기업들이 정말 제대로 고객들을 위한 사업을 펼치기보다는 어떤 일회성 투기, 그리고 돈놀이 이런 거에만 너무 매몰돼 있고 몰입하고 있는 이런 경향을 비판하고 반성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사베인스 옥슬리법이라는 2002년도에 제도가 만들어져서 기업의 윤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그런 인식이 확산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플랫폼 혁명. 오늘날 2010년 이후 오늘날의 이야기예요. 오늘날에도 뭐 사실 여러 형태의 사업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화두는 뭐냐? 결국 디지털 기업, 정보통신 기업, 이런 기업들이 현재의 경제를 주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있을 새로운 어떤 우리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리드해갈 그럴 기업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보통신 을 기반으로 한 이런 회사들이 한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그 특징은 대부분
플랫폼 비즈니스를 구현한 그러한 기업들이라는 것이죠. 플랫폼. 플랫폼이라는 것은 이제 예전에 과거의 전통 기업들은 자기들이 어떤 제품을 생산했잖아요. 그런데 이 플랫폼 기업들은 제품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그러니까 그 연결을 고리를 만드는 회사, 기업, 이거를 플랫폼 기업이라고 부르는데, 그러한 플랫폼, 예전에는 그것이 하나의 중간자 역할인 거고, 어떻게 보면 닷컴 기업들이 성장을 하면서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간자가 없어질 것이다. 소비자가 생산자랑 직거래할 것이다. 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그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더 높은 수익성을 자랑하고 더 큰 기업으로 성장을 하는, 굉장히 예상과는 다른 특이한 현상을 이제 보이게 됐다는 것이죠. 자, 이들은 양면 시장의 특징, 투사이드 마켓, 여기서 나온 이 생산자와 사용자, 이 두 가지의,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생산자 역할도 하고 또 한편은 소비자 역할도 하는 거예요. 이런 양면 시장적 성격 특징을 잘 활용하고, 또 이제 이 기업들이 그 IT 기술을 활용해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생산자 소비자를 서로 연결하는 이런 그 네트워크 효과, 이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러한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그 플랫폼 기업들의 수익원은 제품을 생산해서 팔아서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고, 뭐 중개 수수료라든지 광고료, 구독료, 광고료,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주된 그러한 수익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플랫폼 기업들은 중요한 것이, 자, 내가 플랫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생산자하고 소비자들을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생산자 입장에서 또는 소비자 입장에서 여기에 들어오는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어떤 이익이 있어야 더 많은 소비자와 생산자들이 참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는 이 생산자 소비자, 즉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잘 구현하느냐, 어떻게 같이 다 상생하느냐, 이것이 플랫폼 기업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경쟁하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 환경이 아니라 이제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플랫폼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플랫폼 모델은 경쟁하는 모델이 아니에요. 생산자, 소비자 여럿이 참여해가지고 서로 같이 이익을 공유하는, 그러한 상생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아주 기존의 사업 공식과 사업 문법과 다른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2006년도에 미국을 가장 대표하는 기업들을 보면 엑슨 모빌, GE, 마이크로소프트,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회사들이었어요. 여기 이제 그 엑스모빌 에너지 회사고, GE는 제조업이고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이 당시 들어가 있었고, 그다음에 시티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금융이에요, 금융. 이런 기업들이 이 10년 전에는 미국 경제를 지배했던 회사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보자고요. 오늘날 미국 경제를 지배하는 회사는 애플, 알파벳은 무슨 구글이죠. 그다음에 MS,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 이런 어떤 제조업이라든 이런 기업들이 아니라 다 이런 플랫폼 모델을 갖고 있는 디지털 기업들이 이런 오늘날의 경제를 주도하는 그런 기업들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거 플랫폼 기업 해가지고 하면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4개의 기업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입니다. 애플. 자, 애플은 뭐 다 알다시피 그 스티브 잡스가 1976년도에 애플 컴퓨터라는 걸 만들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애플 컴퓨터의 스티브 잡스가 존 스컬리라는 사람을 당시 펩시 콜라의 사장으로 있던 존 스컬리를 영입하면서 이제 정말 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이 이제 단순히 컴퓨터를 만드는 것은 컴퓨터 제조가 문제가 아니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라는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사업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1984년 매킨토시를 개발하면서 컴퓨터의 그 UI, 즉 사람과 컴퓨터의 그 어떤 통신하는 방식, 그 소통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 놓았고요. 뭐 중간에 조금 이제 그 스티브 잡스가 회사에서 축출되고 하는 그런
또 그 아픔을 겪었습니다만은 1997년에 다시 CEO로 복귀하면서 이제 아이팟이라든지 아이폰이라든지 이 아이 계열, 그 아이패드 뭐 이런 혁신적 제품들을 계속 내면서 이제 그 신경제를 주도하는 그런 회사로 발전을 한 것이죠. 근데 이 애플 컴퓨터가 왜 플랫폼 기업이냐? 애플 컴퓨터의 주 모델은 사실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보다는 그 아이튠스라고 하나요? 네, 그 스토어, 앱 스토어나 아이튠스 같은 그런 시장을 만들어 가지고 콘텐츠 사업자 또는 소프트웨어 공급자 이런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하나의 애플의 생태계를 만들었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플을 플랫폼 기업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처음에 이제 빌 게이츠가 1975년도에 창업을 해서 사실 1990년대에 아까 96년도에 이거 2006년도에 주된 기업 중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기업으로 발전했는데 그거는 이제 PC가 보급되면서 이 PC에 윈도우스라는 OS를 깔기 시작하면서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컴퓨터는 다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스가 깔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MS가 오피스라는 오피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파워포인트 이게 다 이제 오피스 MS 오피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모든 사무용 소프트웨어 시장을 다 석권해 버렸어요. 이러면서 MS가 점점점 이제 독점화된 기업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독점화돼. 그래서 한때는 이 그 세계 1위의 OS 회사였고 빌 게이츠는 그것 때문에 세계 제 1위의 부자,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빌 게이츠. 이렇게 이제 이 회사를 살찌웠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독점의 힘을 이용해서 시장의 지배력을 행사했던 그런 회사였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이쪽으로는 사업을 제대로 확장하지 못했어요. 왜? 예전에 그 독점하는 그 시장에 OS 시장에 취해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지금 보면은 OS가 마이크로소프트 게 아니죠. 그죠? 다 다른 구글이라든지 애플의 OS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업 기회를 놓쳤던 것이죠. 이러면서 점점 MS는 이제 몰락의 길을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이 2014년 사티아 나델라라는 CEO, 인도계 CEO가 취임을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업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스카이프라든지 링크드인이라든지 또 노키아 이런 회사들을 흡수하면서 이제 네트워크 회사로 이 MS가 변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트워크 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고 플랫폼 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마존 마찬가지죠. 아마존 처음에는 인터넷 서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전자상거래, 즉 책뿐 아니라 정말 전 세계 모든 걸 다 파는 전자상거래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이 결국 서버 클라이언트의 역할, 서버의 역할을 이제 다 인터넷 베이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내가 어떤 돈을 들여서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그 비즈니스로 확장을 하는 것이죠. 자, 이 아마존닷컴은 굉장히 그 혁신적인 어떤 시도들을 많이 하는데 개인의 구매 이력을 분석해가지고 그거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CRM이라든지 또 킨들을 활용한 전자책이라든지 무인식료품점인 아마존 고 그리고 인공지능 서비스 에코 그리고 드론을 활용한 뭐 서비스라든지 이런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해서 내놓으면서 오늘날 디지털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회사가 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구글입니다. 구글은 1998년도에 이제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는 좀 이제 늦게 이렇게 창업이 된 회사인데 당신이 역시 스탠포드 대학원생이었던 레리 페이지 그리고 세르게이 브린이라는 이 두 사람이 창업을 했어요.
창업을 해서 당시에 처음에는 이제 학교에서 뭐 수행하고 있던 그 웹사이트 긁어 모으는 프로젝트 백럽이라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이 구글의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완전히 이제 이 검색 엔진 시장을 다 석권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세계 제일의 포털 사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존도 역시 지금 그 주된 모델은 역시 이 구글의 그 검색 엔진 그리고 포털 사업입니다만은,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안드로이드라든지 그래서 이 모바일 사업, 또 새로운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업 등등 역시 계속해서 진화 발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것으로써 기업과 경영의 역사, 우리 약 한 3,000년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본 것 같은데, 과연 이 기업은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기업이 사실은 뭐 인류 초기부터 있었던 건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은 인류의 그 역사 속에서 고대와 중세를 넘어오면서 기업이 등장하는 배경이 형성됐고, 그 배경을 토대로 해서 기업이라는 게 등장해서 오늘날까지 발전해 왔는데, 과연 미래에도 이 기업들은 계속해서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 미클스웨이트하고 울드리치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 기업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미래 기업에 대한 세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 자, 소수 대기업들이 점점 몸집을 불릴 것이다. 오늘날 그 글로벌화가 되면서 다국적 기업이 몸집 벌리듯이 기존의 소수 대기업들이 이제 다 독점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고요. 두 번째는 거래 비용의 감소로 인해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거래 비용이 감소하면서 아웃소싱들이 일어나고, 예전에 기업이 생겼던 거는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려고 만든 것인데, 이제는 시장의 거래 비용도 낮아졌으니 이제 기업이라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예측도 있습니다. 또한 이젠 기업이라는 것들이 없어지고 개별 기업들이 아니라 이제 사람 또는 집단의 네트워크만이 남을 것이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이 기업을 대체할 것이다.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각각에 대해서 또 반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뭐 소수 대기업들이 다 지배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어떤 예상에 대한 반론은, 현재 보면 대기업 독과점은 점점 깨지고 있고 집중화 현상은 완화되고 있다. 이것은 현실을 반영하지도 않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미래에 다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는가? 지금도 그게 약화되고 있는데 더 강화되는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이런 반론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거래 비용과 아웃소싱 얘기인데, 역시 그러면 아웃소싱이 그렇게 활성화된다면 모든 기업이라는 건 다 없어지고 다 이제 아웃소싱을 해야 될 텐데,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이 핵심 부문, 즉 그 게리 하멜이 얘기했던 것 같은 핵심 역량, 핵심 경쟁력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기업들은 이렇게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히려고 하고 있다. 역시 이것도 현실과는 맞지 않는 그런 예상이다. 이런 또 반론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크가 다 이제 기업들을 대체할 거다 이랬는데, 이 네트워크라는 거는 결국은 기업이라는 게 뭐죠? 우리 가상의 어떤 법인이라는 가상의 그 법률 주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책임성을 부여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네트워크라는 결국 그 책임성이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건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반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에서, 이 조직이라는 건 그 조직 내에서 의사결정 체계하고 업무의 그 어떤 분업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 네트워크라는 건 그런 분업 체계가 전혀 없고 의사결정 체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의사결정 어떻게 할 것이며, 이거를 어떻게 역할을 분배할 것이며, 또 거기서 나온 이득은 과연 어떻게 논아가질 것이냐, 과실배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은 해볼 수 있지만은, 아직도 어떤 과연 기업의 미래의 어떤 모습일지를 확실하게 이렇게 예측하기는 상당히 힘들고, 어느 예상도 사실은 문제들을 안고 있고 반론의 여지를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어떻게 될 건지 우리가 앞으로 제가 20년 혹은 30년 후에
이 자리에 다시 와가지고 과연 어떤 예측이 맞았는지 한번 소개해드릴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이제 기업 환경은 정말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실 중요한 것은 과거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미래에 우리가 환경, 미래에 변화될 기업의 모습을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미래에 대한 대비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거기서 교훈을 얻고 그 다음에 그 과거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만이 또 현재와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약 15주 동안 이렇게 쭉 한번 우리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그중에서도 특히 경영과 기업이라는 그러한 화두를 놓고 역사를 한번 쭉 살펴봤는데 지금에 와서 느끼는 소회는 그렇게 우리가 미래를 알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했지만 그래도 역시 미래는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기업 또 경영 이것에 흥미를 붙이고 또 앞으로 어떤 이 과정 속에서 이 어떤 과거의 역사를 학습하는 과정 속에서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면 이 수업의 목적은 90% 이상 달성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동안 이 수업 듣고 또 따라와 주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앞날에 행운과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